결국 봄은 오는데 봄 앞에 마지막으로 와 있는 꽃샘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가 현재 시기다. 지금과 같은 그 시장 상황에서 꼭 필요한 책 같은데요. 네. 그 중간중간에 책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질문도 드려보고 네. 요즘 그 증시 상황 네. 엮어가지고 안 여쭤볼 수가 없겠어요.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요즘 좀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망연자실하면서 보고 있죠. 사실은 현재 정확한 표현이 속수무책, 망연자실 네. 이렇게 사자성어를 표현할 수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미국이 초래한 거죠. 워낙 많은 돈을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뿌려놓은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결국 달러 가치가 훼손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힘은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이런 그 기업들의 신기술이나 플랫폼도 있지만 결국은 달러화라는 기축통화의 힘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달러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현재 싸움을 진행 중이고 그 달러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통화량 증가율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축소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확보했던 채권들을 다시 되파는 과정,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QT를 통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고 네.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까 팔 수 있는 것부터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팔 수 있는 것부터 판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크거든요. 미국 주식시장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팔고 더 많이 팔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더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은 외환자유화가 거의 100% 수준으로 되어 있는 나라 중에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팔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가 GDP의 100%를 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미국이나 해외 경제가 조금만 축소가 돼도 수출이나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줄어들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요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복합적인 문제로 현재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게 고스란히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통화량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갑에 지금 지갑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의 정확하게 약 70%는 미국 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한국 돈이야. 달러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돈의 70%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달러화입니다. 그게 원화로 바꿔져서 내 주머니에 원화로 들어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화량이 10% 줄었다 그러면 미국의 통화량, 달러화가 10% 줄어든 것이고 그러면 10%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갚았다는 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네. 돈은 부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를 갚아야 될 때는 그 돈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다 퍼져가 있고 그 퍼져 갔다는 얘기는 뭔가 샀다는 얘기죠. 주식을 샀든 부동산을 샀든 암호화폐를 샀든 그걸 팔아야 미국 가서 갚아주죠. 갚아야 되니까 미국의 돈에 빌려서 75% 가까이가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이 미국으로 가려면 결국 달러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고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주변 통화인 이머징 특히 원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율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달러 기준으로 환율이 올라가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통화량 문제가 네. 앞으로 그래도 이제 금리도 올리고요. 네. 긴축도 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화면에 제가 자료 화면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지난 90년부터 약 30년 동안의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네.
지금 검정색은 통화량 증가율이고 M2. 예.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아니라 증가율. 작년보다 얼마가 줄었냐 늘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붉은색은 CPI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봉우리가 완전히 거의 에베레스트만큼 올라 있는 봉우리가 지난 2021년 2월 기준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약 27%를 올랐습니다. 근데 30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평균 증가율이 약 30년 증가율이 약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9월 마지막 주 화요일,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그 미국의 페드가 통화량 증가율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 4.11%가 나와 있습니다. 즉 8월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4.11%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그러니까 2021년 8월보다 9월 통화량을 보니까 4.11%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수준을 파란색 쳐놨잖아요. 저 밑에 있었던 건 다 경제 위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렇게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반드시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한다. 그리고 저렇게 저 정도 4%대로 떨어진 통화량 증가율이 기록할 때는 당연히 페드가 피봇이라고 하죠. 금리를 인상하다가도 중단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태세를 돌아섰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떨어졌는데도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상 중단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더 힘들어지니까 저걸 미리 어떻게 보면 9월 말에 나왔지만 이미 정보는 뭐 8월 달 거니까 대충 9월쯤면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겠죠. 페드나. 그런 저렇게 하락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최근에 한달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좀 주식이 올랐잖아요. 미국 증시 기준. 거의 이틀 동안 5% 넘게 올랐는데 그렇게 올랐던 것은 저렇게 통화량 증가율이 하락했다면 결국은 페드가 조만간 태세 전환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결국은 저렇게 지난 30년간을 보면 저렇게 4% 이하에 있을 때는 여지없이 항상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걸 중단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없으니 증시가 지금 고난을 걷는 거고 그런 소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페드가 직접 눈으로 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구나. 정말로 많이 하락할 것 같구나라는 확실한 증거를 봐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지난주에 PC 소비자 지출이죠.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PCE도 전월보다 또 올라가면서 그런 그 페드의 태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건 결국은 언젠가는 그렇게 보면 30년 보면 저렇게 떨어지면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주식시장이 내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달 후, 두 달 후 희망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현재 상황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지난 30년을 봤을 때 물론 이게 그 통화량 M2 그로스 레이트가 이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는 하는 거네요. 원래 자본주의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요. 신용화폐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지 않으면 이자율만큼 이상이라도 증가해야 돈이 똔똔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은 부채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고 은행에 갚지 않더라도 이자는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평균 대출 이자는 현재 10년 만기 대출하면 가령 30년 만기 모기지다 그러면 6.7%를 넘었고 은행의 일반 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것은 대부분 10년 만기 채권금리거든요. 근데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약 3.6%입니다. 그럼 대출금리는 아무리 못해도 5%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금을 그대로 안 갚아도 이자는 매년 5%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5%보다는 더 늘어나야 돈이 작년하고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4%지 않습니까? 이자를 내고는 작년보다 통화량 자체가 절대 금액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게 4%에 3%, 2% 내려가면 그건 경제 위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갔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적게 내려갔었고요. 2020년 초기, 팬데믹 초기에도 순식간에 저렇게 내려왔었죠. 왜? 은행이 다 회수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돈 못 갚고 파산해버리면 그 돈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뿌려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4.11이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5%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 이하니까 네. 아, 앞으로 돈을 조금 풀 수도 있겠구나.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 이틀 동안 그렇게 나스닥이 네. 좀 상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나왔던 건 두 가지였죠. 첫째는 먼저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 오늘이 수요일이고 화요일 네. 새벽에는 그 전날 밤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했는데 제조업 지수가 50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이제 지표들인데 신규 주문하고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 주문이 떨어졌다 그러면 제조업에 미국의 제조업 얼마 비중이 되지 않지만 신규로 주문하는 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주문하는 게 없다면 다음 달에 경기 축소가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고용 시장이 지금 미국이 상당히 강력하면서도 ISM 제조업수를 보면 제조업에 있는 고용은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렇게 줄고 있다면 조만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겠네라는 기대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젯밤에는 호주, 어제 오후죠. 그러니까 10월 4일 오후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6번째 연속으로 올렸는데 원래 누구나 시장에서는 다 0.5%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0.25%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금리 너무 올리면 힘들다라는 것을 호주 중앙은행에서 사태를 볼 때 아하, 페드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게 태세 전환. 계속 올라가는 거 약간 주춤하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증시가 크게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말은 쉬울 수도 있는데 버티고 기다리면 기간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희망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왼쪽 사진은 S&P 500 인덱스가 검정색이고요. 밑에 약간 주황색,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M2 통화량 총량을 GDP로 나눈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밑에 제가 파란색 줄로 그어온 거 보면 지난 20년 내내 통화량은 줄었다가 올랐다가 반복하는데 계속 우상향이 합니다. 네. 너무 많이 급등하면 좀 줄였다가 다시 줄이는 것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 다시 늘렸다가 하면서 계속 늘리지만 결국은 우상향 하더라. 네. 그런데 저 위에 저 부채가 늘어나는 그 증가일 때에 보면은 여지없이 줄어들 때는 S&P 500 인덱스가 하락하고 늘어날 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 부채는 우리가 신용화폐를 사용하나 영원히 늘어납니다. 네. 왜? 영원히 내년보다 더 늘어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갑자기 2020년 그때 팬데믹 때 급등을 해버렸죠. 왜? 네. 아까 옆에 보면 평균 통화량이 9%에 7%였는데 27% 늘어났으니 통화 증가율이 GDP 대비 쉽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얘기는 말은 부채가 늘어나야 GDP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저렇게 부채가 늘어야 위에 S&P 500을 보니까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떨어졌으면 결국 통화량 증가율이 4%다 그러면 이자를 내고도 절대 통화량은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통화 증가율은 다시 연준이 불꽃을 태우면서 부채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런데 언제냐는 희망의 빛이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보기에는 좀 떨어지는 게 확실해져야 자 이제 통화량 좀 늘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 중단하고 여차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연준이 그 시그널을 안 주네. 네. 왜 안 주냐? PCE, CPI 이런 걸 보니까 계속 올랐어요. 희한하죠. 이렇게 결국 시차를 두고 결국은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안 떨어졌고 안 떨어졌는데 통화량 증가율이 이미 장기 평균 증가율이 이 밑으로 떨어졌으니 시중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건가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건 어차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만 있는 단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런 게 만들어난 용어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CPI가 떨어지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젠가까지는 아니고 올 12월이나 내년 1, 2월이면 그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희망을 못 걸죠.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지금 매일 보는 게 힘든데 두 달 기다리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떨어질 걸 알면서도 막상 창밖을 열어보니까 아유 언제 떨어지나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마치 개구리가 봄이다 하고 3월 6일 경칩에 나왔더니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아이고 추워라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겨울보다 더 추워버린
봄인데. 네. 꽃샘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 왜? 한겨울에는요, 이미 춥다는 걸 알기 때문에 쏭쏭 싸매고 밖에 나가질 않는데 2월 입춘 지나고 2월 말에 우수 지난 다음에 3월 초 경칩이 딱 오면 진달래가 펴요. 진달래가 편 시기가 나오니까 이제 봄이다 하고 세상에 나왔더니 아이고 꽃샘추위네. 더 춥게 느껴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절로 비유하면 결국 봄은 오는데 봄 앞에 마지막으로 와 있는 꽃샘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가 현재 네. 시기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겨울만 지나면 된다 하고 겨울을 지나서 입춘까지 왔는데 나왔는데 이러다가 얼어 죽게 생겼나 하니까 더 겁나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식물의 입장에서 딱 1년만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딱 1년만 살아요. 1년만. 근데 겨울이 지났으니까 이제 봄이 올 거다 했는데 뚜껑을 열으니까 꽃샘추위예요. 그러면 봄 앞에서 꽃샘추위라고 생각 안 하죠. 또 겨울이다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기. 주식 다 팔아내야지. 그런 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꽃샘추위도 지나갑니다. 혹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가 네. 통화량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새로운 또 하나의 판이 바뀐다는 게 블록 경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급사슬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네.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돼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 버렸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안 사야 되는데 네. 이거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하다 보니까 돈이 있네? 사버렸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가격을 적게 올려도 되는데 개인이 계속 사네? 그러면 기업은 애국심이 없어요. 기업은 자비심은 없습니다. 왜? 돈에 자비심이나 애국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오로지 수익을 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핑계대기 좋죠. 핑계대기 너무 좋죠. 원재료가 상승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큰 식당에서 어떤 원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듭니다. 아니 더 쉽게 주유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유소를 보면 주유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다 그럼 내일 아침 주유소 가면 일제히 가격이 올라 있어요. 근데 오늘 떨어졌다. 내일 아침 가면 그대로입니다. 왜? 오른 가격에 산 재고를 다 소진하기 전까지 이거 내리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적정량의 재고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재고를 가져가는데 공급 가격이 올라 버렸어. 특히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있는 부품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올랐다고 적게 살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는 걸 대비해서 일정 정도 사놓는데 부품 가격이 실제 떨어졌는데 못 내려요. 왜? 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계속돼야 되는데 요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수요를 또 줄이네요. 네. 그런데 기업은 내릴 수 있는데도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올려야 돼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기업은 항상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재료를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데 패드는 공급망을 지가 복구시키거나 기업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수요 줄여. 어떻게? 네. 금리 올려서 개인들이 함부로 돈 못 쓰게 만들자. 네. 그러면 이런 투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조차도 결국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금리를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제 밤에 미국의 이제 구인 공고 숫자가 발표됐는데 8월 구인 공고 수가 예상치보다 7월에 비해서 약 110만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110만 건 이상 줄어든 것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최초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페드가 원하는 수준 일찍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인 공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구직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기업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개인이 급여를 마음대로 올려달라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페드가 고용시장만 조금만 더 약화된다면 금리 인상을 쉽게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선반영해가지고 6개월, 1년 네. 선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은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항상 전월에 고용지표를 발표하는데 난판 페이를 해가지고 비농업 분야 실제 기업들 서비스든 제조업이든 비농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늘었느냐를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난달에 32만 건이
2만 명이 취업을 했다고 늘어났고 올해 시장 미국의 전문가들은 25만 건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인 공고가 줄어든 거 그다음에 연일 뉴스만 보면 계속 해고하잖아요. 네, 계속 하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고용지표에 반영이 돼서 non-farm payroll NFP라는 숫자가 25만 명 이하나 그 근처에 있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할 수 있고 반대로 이거 상관없이 늘어버렸다. 뭐 발표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늘어버렸다는 주가가 다시 또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는데요. 네. 비관론이라면 비관론이고 주식을 좀 다 팔아라. 현금 확보해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맞죠.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 2100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한 2500 수준부터도 이 정도면은 이제 많이 왔다라고 했는데 또 떨어지고 또 지금은 이제 2000선 밑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고가가 거의 10만 원이었었죠. 근데 최근 이틀 반등을 하기 전에 네. 저가가 5만 1,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50%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렇죠. 고점 대비. 작년 12월인가 올해 초에 고점이었는데 정확하게 9개월 만에 삼성전자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상으로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개월 동안 50% 줄었나요? 만약에 실제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가 아니라 10%만 줄었어도 내가 볼 땐 대한민국 주가는 대폭락입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계속 늘었어요. 자, 어떻게 3분기 실적을 발표해봤자 제가 볼 때도 결국 줄어드는 영업이익 아마 감소 수치가 마이너스 5% 내외로 끝날 텐데 주가는 이미 50%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떨어진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연말 되면 배당도 주고 할 텐데 왜 팔았냐를 생각해 봐야죠. 왜 팔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째 하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기한이 도래한 거죠. 네. 네. 이게 일단 갚아야죠. 안 갚으면 파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보고라도 판 거예요. 두 번째, 삼성전자를 내가 빌린 돈으로 산 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 결국 뭔가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 팔다가 어쩔 수 없이 손해본 걸 파는 거 뭐냐? 돈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주식을 파는 거죠. 손해봤으니까. 야, 손해를 내가 버틸 수가 없다. 왜? 1도부터 막아줘야 되니. 그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겠네 라면서 안 사죠.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는 거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본성은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내일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주식은 잘 사지 않습니다. 언제 추격 매수하죠? 올라갈 때요. 네. 이 주식 좋아 그러면 안 사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일단 따고 붙어요. 왜? 내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왜 필요했냐? 갚으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전 세계 돈의 75%는 미국에서. 미국이 금리 올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75%는 결국 미국 돈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관계가 없이 50% 빠진 거예요. 왜? 영업에 관계없이 나 팔아야 돼서 빚 갚아야 되고 내 사고 다른 사람 막으려면 또 팔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파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사. 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기다리지 뭐. 그럼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는 금리 더 이상 올리더라도 내년부터 좀 천천히 올려볼게라는 시그널이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미 판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누가 삽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때라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금리 내릴게. 네. 이제 조만간 내릴 것 같아. 다음 달이나 3개월부터 내린대잖아. 이미 계속 오른다고 했으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는 올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기관도 살 것이고 미국 은행들도 그래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갚아도 되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그 시장에서 그렇게 좀 기다리는 돈 중에서 극히 일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의 이런 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조금 작은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워낙 매수세가 별로 없었어요. 네.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매수세가 별로 없은 상태에서 왜 이미 팔 사람은 다 판 거죠. 빚 갚은 사람은 다 팔았고 사업 다른 거 막은 사람은 받고 다른 사람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빚이 없으니까. 그러면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다. 너무 빠졌어 하고 매수가 들어오면 반동폭이 크죠. 데드캣 바운스가 크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시 추세로 이어지려면 나와야 돼요. 시그널이. 그렇구나. 시그널이 나오든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가까이 나와야죠. 가령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와버리거나
다음 주 화요일에 CPI에서 코어 CPI가 피크아웃을 쳐버리거나 네. 이런 지표가 나와야 쳤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어 라는 나와야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쉽게 빌려줄 거예요. 금리가 떨어질 때 쉽게 빌려줄 거예요. 금리가 떨어질 때? 그렇죠. 왜?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빌려줘서 금리 차익을 챙기기 쉬워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은행에서 쉽게 못 빌려줘요. 왜? 내일 빌려주면 금리 더 많이 받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덜 빌려주려고 해. 올라갈 때는. 너 빚 갚아 이럴 때는 언제일까요? 금리가 내려갈 때 빚 갚게 할까요? 올라갈 때 빚 갚게 할까요? 빚을 갚을 때? 네. 올라갈 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왜? 네. 금리 더 올라가면 얘 갚을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네. 삼성전자 정도는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쓰겠죠. 하지만 밑에 소규모 기업들 재무구조가 좀 약간 부실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은 계속 전화할 거예요. 웬만하면 10% 갚지. 응? 채권 다음 달 대출 연장 나 못 해주니까 무조건 갚어. 와. 그러면 이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주식을 산 거 팔아서 갚을 돈을 마련해야 되고 있어도 주식 못 사요. 왜? 다음 달에 연장할 때 금리 더 올려버리면 어떡하지? 겁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말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있어도 유동성이 안 말랐어도 이 돈을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많아지니까 그런 심리를 깨려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CPI라든지 뭐 PC라든지 네. 이런 게 하나씩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9월 그때 16일인가 20일인가 그때 FOMC에서 기자회견을 그랬죠.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다. 근데 디펜스 온 경제 지표라고 그랬고 그거 규제에 따라 완전히 나아지면 태세전을 할 수도 있다. 점도표는 굳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도표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죠.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페드 이사진이 의장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네. 19명이 그냥 묻는 거예요. 내년 정도는 기준금리 몇 포인트 정도 될 것 같다. 그 점을 얘기한 것을 점을 찍은 거예요. 점도표입니다. 이거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해. 그러면 가령 CPI가 확 내려갔다. 이 정도면 안 올릴 것 같다. 그럼 다음 때 또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 잡혔으니까 점도표로 수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표는 정해진 통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절대적인 가치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7월, 그러니까 8월 말에 8월 중순에 7월 CPI가 떨어졌는데 9월 달에 발표한 CPI를 보니까 코어 CPI가 올라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서 CPI가 하락할 것이었는데 CPI 헤드라인은 떨어졌는데 에너지와 식품 가격 변동성이 높으니까 빼고 보자. 이게 코어 CPI니 그걸 보니까 도리어 올라버렸네. 왜 올라서 까보니까 렌트비가 오르고 주거비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차 놀래서 이거 금리 인하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 도대체 코어 CPI는 언제 그러니까 피크아웃일 거냐.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겠다라고 시점이 보여야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당일날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주요 페드 지역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예상치를 계속 공개합니다. 매일매일. 클리브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는데 그걸 근거를 기준으로 보면 9월 11일에 발표한 10월 11일에 발표한 9월 코어 CPI가 지난달보다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올라요? 네. 지난달에 6.3 정도를 예상하는데 올해 6.6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미 주택가격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렌트 가격도 하향 안정세 되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랐고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월세를 바로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죠. 언제 깎아줍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만기 지난 다음에 지나서 이 사람은 계약자가 만약에 계속 몰려들면 안 깎아줍니다. 금리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 달에 안 깎아주면 나 다른 데 갈래 싼 데 그래야 깎아줘요. 계약 기간 전에는 나간다 해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시차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예상대로 6.6%에서 피크아웃을 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페드에서 이제 11월 2일인가 다시 10월 FOMC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0.7을 올리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미 그건 다 시장에 반영돼 있고 4% 올해 4%.
0.7 올리면 이제 기준금리가 4%가 되죠. 그 이후에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싸움을 하는데 채권 시장의 금리는 항상 먼저 반응을 합니다. 네. 지금 한 달 후에 0.75% 금리를 기준금리 올린다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4%가 돼요. 네. 그러면 3개월 후, 1년 후에 채권금리는 무조건 4%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2년 만기 채권금리가 4.1%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2년 중간에 언제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만 1년, 뭐 6개월 이런 채권금리는 지금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4%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 밑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1년 만기 채권금리가 제 알기로는 3.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떨어뜨리진 않더라도 지금 지난번 점도표 최대 예상치가 내년 기준이 4.6% 그 이상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4.6 가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내년 중에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 채권금리라 본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분석이 좀 있었잖아요. 그 9월 FOMC에서 그 파월이 조금 세게 말하는 것 같다. 4.6이 좀 너무 높은 수치를 좀 심리적으로 그걸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너무 시장이 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통화량 증가율이 거의 경제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PC나 CPI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안 떨어진다 그러면 더 겁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가장 자세히 보는 게 주가예요. 네.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다 그래도 내가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신문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주가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돼요. 이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줄이죠. 그렇죠. 위축이 돼서. 예.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 올리는 것도 함부로 지출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근데 이런 추이는 원래 모든 게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게 추세가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운동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CPI가 추세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번 금리 인상 FOMC 오기 전에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겁주는 거죠. 어르고 달래야죠. 이렇게 해서 확 떨어지면 11월 초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적게 올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6%도 가야 금리를 인상을 멈추거나 인플레이션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4% 수준에 떨어진다 그러면 페드는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칭찬받죠. 그렇게 감안하셔야 돼요. 일단 더 높게 봐서 더 힘들게 해서 최대한 빨리 금리를 다시 그냥 여기서 멈춰 그러면 페드는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잘했다. 거꾸로 되면 욕먹는 거고. 그동안 너희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건 어느새 다 잊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 아니다 얘기하다가 욕먹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겁줘가지고 그렇죠. 그 이하로 가니까 칭찬받는 거고. 만약에 4.6%가 아니라 4% 수준에서 끝나도 될 것 같다 했는데 4% 올리는데도 맞아요. CPI가 안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개 욕 먹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통화량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 이제 페드가 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심리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금리와 심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 같네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제가 투자 감각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수라는 건 현재가치 플러스 결국은 기대심리거든요. 기대심리 맞아요. 예. 기대심리 아까 삼성전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주가가 50% 빠졌으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50% 줄었냐 이거죠. 계속 올라요. 영업이익은. 뭐만 나빠졌어요? 기대심리만 나빠졌어요. 왜? 미국은행에서 빚 갚으라 하니까 팔아서 달러 갚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팔았고 다른 사업 때문에 안 돼서 팔아서 좀 거기 살려야 돼서 갖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빠지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안 들어와요. 기대심리가 낮으니까.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주가가 조금 이렇게 그 신호가 나올 때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내년 중순이나 하순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현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먼저 반응해서 올라갔던 게 달러와 가치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가치가 그제 지난주인가 2주 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했던 적가 있죠. 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감세해서 돈 더 푼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파운드화가 개폭락하고 유로화도 옆에 있으니까 같이 떨어지면서 달러화가 114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게 거의 25년 만에 그 달러 가치가 최대치 올라간 건데 그때부터 지수는 떨어졌지만 그때부터 달러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는 110으로 마쳤습니다. 네. 근데 인덱스 차트를 보면 51선 지금까지 달러와 인덱스가 거의 2년 동안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지받고 상승이 50일 이동평균선이었어요. 50일 이동평균선이 108.6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달러와 인덱스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108.6까지는 일단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108.6에서 지지해서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114를 넘을 수도 있거나 다시 114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108.6에서 51선 하향 이탈했다. 그러면 달러화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한 시장이고 레버리지가 가장 큽니다. FX 투자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투자자 사기친 애들이 FX 투자하면 돈 번다 이래가지고 일종의 유사 투자자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헤지펀드 중에 가장 큰 돈을 버는 애들이 원래 소로스 결국 주시장보다 항상 외환시장에서 배팅해서 돈 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팅하는 능력들이 큰 애들이 외환시장인데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미국 경제 페드가 어떻게 할지를 가장 먼저 예측한 것이 결국은 달러화 가치였고 이 달러화 가치가 하락 안정이 된다 그러면 페드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최소한 몇 달 안에 피벗 태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먼저 가는 멜웨더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선행 지표로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하향 안정되면 연이어서 달러가 상승하면서 채권도 같이 갔었거든요.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되고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되면 그때서야 주식시장도 안정화됩니다. 이 순서가 갑니다. 하락할 때도 달러가 먼저 올랐고 채권 금리가 뒤따라서 올랐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하락 반응을 했죠. 네. 이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되는 것은 달러 가치가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느냐. 네. 안정화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110.5인가 6에서 끝났는데 5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하는 지난 2년 내내 지지받고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 지점이 108.6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거기서 하향 이탈하느냐 이 싸움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CPI가 아직 9월 11일에 피크아웃을 치든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먼저 여기서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게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도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데 수도권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랐으면 수도권 모두 놀라잖아요. 연예익 신문만 보면 다 떨어지고 폭락한다 그 모든 사람이 유튜브만 틀면 다 대폭락 이러니까 그래야 더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참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충분히 올라갈 때 따라가도 되니까. 문제는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죠. 다시 여기서 팔면 그 사람 그분들 여기서 팔면 주식시장 못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낮은 때 사라 팔게 되면은요 더 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서 폭락해라 이렇게 원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사명감으로 방송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올라갈 것이니 버텨라. 내려갈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내려간다 해도. 그렇죠.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자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 영업이 그러니까 주가가 50% 빠졌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배당 많이 줍니다. 저 5만 원에서 현재 그냥 가지고 있어도 버텨도 배당 거의 3% 이상이니까 금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나는 여기서 그냥 분할로 조금씩 사라를 권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팔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팬데믹 수준 떨어지면 거기서 사냐? 못 삽니다. 왜? 더 또 나오거든요. 계속 공포심을 유발해야 나올 거니까.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돈을 좀 외부에서 벌어서 더 넣어야 되는 건가요? 추매를? 그러니까 추매를 사실 하면 물타기가 되는데 겁이 나죠. 이제는. 겁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내가 돈 100만 원에다 하루에 10만 원씩 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100만 원 있으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사라면 못 사요. 그냥 100만 원 다 사버리거나 50만 원 사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주식시장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맞고 나는 그렇게 10분의 1씩 살 자신이 있어. 그러면 저는 매일 10만 원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좀 너무 지나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환율 인덱스가 좀 내려가는 시점 이런 게 또 뭐 좀 있을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일 또 이렇게 내려가도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추세를 믿어야 되는 거죠. 추세가 한번 잡히면 그 추세는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그대로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갑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근데 특정 모멘텀, 마찰이 있거나 센 물체의 힘이 있어야 다시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잡힌다는 것은 결국 그래프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지수나 이런 것들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은 차트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일 이동평균선 얘기한 거고 50일 이동평균선 달러화 인덱스가 5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하락했다 그러면 추세는 하락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이 추세가 다시 좀 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걸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지점을 맞춘다? 위아래에서 전반도 못 맞추고요. 네. 골동품가게 돌아다니면서 네. 수정구슬 찾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50일 이동평균선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서 그 추이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냥 지난 2년 동안의 달러화 인덱스 차트를 한번 일간 차트를 보시면 왜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송 듣고 대부분의 안타깝지만 대부분이 안 찾아봅니다. 네. 그냥 방송 듣고 끝나요. 그러니까 네. 주식에서 힘든 거거든요. 제가 투자의 감각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공부 좀 해라 이런 느낌을 책을 쓴 이유도 간단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방송 수십 개 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조차도 미래의 신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수십 개 봤으면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 돈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현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버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확률상 그리고 이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철저하게 분할 매수법으로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나눠서 한 번에 들어가시지 말고. 근데 이제 종목의 경우는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종목이 진짜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충분히 영업력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냐 뭐 모멘텀 없이 급등주 따라갔다 잡힌 거냐 그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지수의 동반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래서 좋은 주식 혹시 몇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시장 지배력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외국 기관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요즘은 이제 패시브라고 하죠. 그냥 지수 추종형 펀드를 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 1등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1등이기 때문에 그 비중만큼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라고 보시면 되고 50% 빠졌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빠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빠진 것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GDP를 100%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와서 돈을 풀어버리면 다시 경기는 상승하거든요. 그때 되면 한국은 다시 살아나죠. 그냥 다 미국하고 결국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은 돈을 지난 수십 년과 역사를 보면 결국 다 풀었잖아요. 줄인 다음에 CPI가 떨어지면 다시 올려요. 너무 올라가면 다시 줄여서 빼주고 이게 순환적으로 마치 계절처럼 돌아가거든요. 계절처럼 돌아간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정도는 주면 배당도 괜찮고 버티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미국의 테슬라는 반드시 온다 그러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대한민국 경제가요 좀 약하다고 보시나? 왜냐면 지금 막 영국도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보다도 펀더멘털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유럽에 또 이렇게 보면은 옛날만큼 유럽이 막 선진국이다 이런 느낌이 그 10대나 20대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여론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우리나라 펀더멘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유럽에 가서요. 검색을 하면 유럽에서 뭐 합니까? 구글을 씁니다. 휴대전화 뭐 쓰는지 잘 보세요. 아이폰 하면 삼성전화 씁니다. 자동차는 뭐 유럽 거 씁니다. 걔네 벤츠나 BMW 자동차 전통적인 강국이니까. 하지만 지금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 거의 20%를 점유하고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또? PC. 유럽에서 만드는 PC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럽은 제조업이 다 망가졌어요. 자동차 산업을 빼고는. 그런데 최근에 전쟁이 나서 탱크를 까보니까 탱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수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기반이 없는 거예요. 왜 제조업 없이 그럼 유럽은 어떻게 살았냐?
유로가 준 기축통화였고 두 번째 관광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그럼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가 관광 수입이 없어진 유럽이에요. 자, 유럽에서 관광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는 차라리 뭐라도 있죠. 뭐 농업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명품도 있고. 네. 그런데 유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올리니까 다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죠. 다 왜? 자기네 자체 생산하는 건 극히 일부. 자체 생산 능력이 없구나. 미국도 깜짝 놀라서 보니까 미국이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야, 들어와. 일로 와. IRA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들어. 그래야 보조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 미국은 가능해요. 너 안 해? 한국 가지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너 와서 해. 근데 한국은 가요. 검색. 네이버 써요. 메신저. 카카오 써요. 유럽은 메신저 다 왓츠앱 쓰고 그런 거 써요. 네. 자기 나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세금 만들자 하잖아요. 왜? 어차피 플랫폼 다 미국 거 쓰니까. 세수라도 걷자예요. 다 벗거든요. 근데 우리는 봐요. 네이버 써요. 카카오톡 해요. 삼성 핸드폰 쓰고. 차도 현대기업. 네, 현대차 점유율 높고. 반도체 삼성전자 만들고. 웬만한 부품 한국 소재 기업도 있단 말이죠. 제조업 비중이 유럽보다 높고. 제조업 비중 자체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한국보다 이런 게 더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다 자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은 없네? 일본 없어요. 일본 잘 생각해보세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마이마이 있었죠. 마이마이 다 일본 거 아이와 소니. TV, 소니 TV, 밥솥은 일본 맞아요. 코끼리 밥솥. 파나소닉, 워크맨 뭐 이런 거. 자동차 빼고는 일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거구나. 일본의 메신저 유지가 네이버 라인 아닙니까? 아직도 검색은 뭐죠? 야후 써요. 일본 자체가 없어요. 왜 일본은 그랬냐? 아베 신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2011년 집권하면서 일본 경제 고도화하면서 관광대국 만들자 했잖아요. 관광대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막 그때 무제한 양적 나면서 엔화 가치 70엔달을 막 떨어뜨렸죠.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래서 관광객, 한국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저 또한 많이 갔고요. 지금도 풀리면 가죠. 줄 서잖아요. 엔화 싸니까. 그다음에 일본에 가까워서 한국 제주도 가는 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요. 그러니 일본이 막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팬데믹 터지니까 관광 못 가네? 일본 죽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도 일본의 ETF, 주식형 ETF의 70%는 일본 중앙은행이 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일본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IMF죠. 왜?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죠. 근데 일본은 그나마 기축통화, 엔화라는 걸 인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현재가 아니까 150엔, 145엔까지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유럽보다는 탄탄한 거죠. 일본보다는 탄탄한 거고. 왜? 우리는 자동차도 한국 거 타고 스마트폰도 쓰고 이제는 밥통도 다 한국 거 쓴단 말이에요. 냉장고도 한국 거 쓰고 다 쓴단 말이에요. 한국 거. 유럽 가봐요. 다 수입해서 한국 거 다 수입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광 수입으로 버티던 나라들이 가장 먼저 황폐화돼 버린 거죠. 일본, 제조업이 유럽.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거 제조업 와야 돼. 특히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도 문제 없도록 중국 언제까지 저 전염병 또 나올지도 모르고 전염병이 아니라 중국이 막아버리면 답이 없네? 들어와. 그런 면에서 한국이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강세고 이 제조업은 결국은 시장이 한국 내 시장이 작잖아요. 수출 수입이 많은 나라는 뭐냐?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미국 경제 살려면 금리를 내려줘. 아니면 올리는 걸 중단해야죠.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야 수출 늘고 그래야 한국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이 미국이 금리 인하 정책만 가능성만 보여도 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돈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시점만 보여도 주식시장 곧바로 다 원위치 됩니다. 그 금리 신호를 정확히 봐야겠군요. 네. 그러면 앞서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거의 하나를 딱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혹시 2차 전지는 안 되나요? 2차 전지도 저희가 굉장히 경쟁력 있고 기술력도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은 수학으로 보면 함수 공식 압니까? 네, 함수. 함수를 따진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Y는 FX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함수는 3차 함수는 그냥 함수인데 그 X에다 숫자를 넣으면 Y 값이 다 달라지죠. 함수. 주식시장이 그런 겁니다. 즉 시장이 함수라는 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유행이고 스타일이 뭐냐거든요. 피카소의 그림을 봅시다. 대부분 이거 피카소 그림이야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특정 시점에는 피카소가 완전 풍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풍이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학파들. 자, 이 그림이 인상파, 후기 인상파가 그린 걸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인상파를 이끈 게 모네잖아요. 모네는 일본 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정원 그림이다 이건 다 모네 거라 아는 거예요. 근데 모네가 그린 그림은 어떤 장면을 그려도 인상주의로 즉 햇볕의 시각 보이는 눈이 느끼는 감각 이런 걸로 그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거의 함수가 존재해요.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게임 주간 보고 있어 라고 하면 그 F, X에 뭘 넣어도 시장은 게임 주만 보는 거죠. 유행이라는 건 한 번 왔다 가면 바로 다음에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만약 2006년에 급락한 다음에 네. 부동산이 다시 올라간 건 10년이 지나서 올랐어요. 미국 시장의 경우는. 즉 주식시장은 그것보다 좀 빠릅니다. 주기가 빨라요. 그런데 이 섹터에서 다시 옛날처럼 영화로운 그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투자하신 분들 거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물린 사람 아닙니까? 물린 사람 입장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누가 들어갑니까? 조금만 오르면 팔려고 하는데. 즉 죄송한 얘기인데 한번 유행이 지난 섹터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려요. 왜? 이 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힘들어서 다 팔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가도 매물대가 없어질 때 나와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테마라고 합니다. 단기 테마냐 장기 테마냐 싸움인데 2차전지 테마는 작년에서 충분히 했고 지금은 이미 작년에 가격이 오를 때 이미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을 수십 년씩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밸류에이션이 더 큰 시장이 나오지 않는 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유행이 다 끝나버려서 누구나 다 팔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시장은 죄송한데 누가 돈 들고 가겠습니까? 내가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사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항상 버블이 일어나고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2차전지 섹터도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과거처럼 그 유행하던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차라리 충분히 빠져서 여기에서 두 손도만 다 들고 매물이 사라질 때인데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진짜 지금 PBR로 봤을 때 거의 1이라서 역사적 저점이라고 그러던데요. 자, 이제 그 역사적 저점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는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네, 안 보죠. 왜 안 보냐 이거죠. 반도체는 시클리컬 해가지고 주기가 있는 산업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이게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반도체의 시클리컬 이 주기는 계속 좀씩 짧아져요. 왜? 반도체 사용하는 품목들이 더 계속 늘어나거든요. 과거의 반도체는 PC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번 가격이 오른다면 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여기 반도체 필요하니까 더 짧아지고 모바일 다음에 전기차 하면 더 짧아지고 전기차 말고 자율주행이나 3월 인터넷 몹시 나오면 더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반도체 죽었어 하지만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게 반도체가 사용하는 사용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과거보다 주기는 짧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주기는 그건 아니거든요. 2차전지 주기는 주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 10년치를 갖다가 현재 했으니까 왜 돈이 몰려들었으니까 가능했어요. 더 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돈들 다 돈 갚으러 나갔고 여기서 물린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긴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냐?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 갑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뭐가 생길 것이냐, 뭐가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혹시 그게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건 아직 없으신 건가요? 주식이라는게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얘기했다 그러면 현재 시점이 어떤 종목이지? 이 방송은 1년,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분들이 시점이나 상황이 변했는데 그걸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굳이 얘기해도 되는 것은 삼성전자는 곧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수고 대한민국 지수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결국 대외 변수가 크게 의존되고 대외 변수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어차피 좋아질 거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제 투자의 감각에 보면 현대차와 KT는 좋게 봐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2판 2세 3세 지금 5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썼느냐 현대차가 물적 분할을 예고했다. 그러니 물적 분할 나면 급락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다시 썼고요. KT는 한 달 전에 클라우드 사업을 물적 분할 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주가가 급락해서 지금 35,000원 거의 한 15% 이상 떨어졌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KT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이 이거 소액주주들 너무 물먹이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이 주가 하락 밸류에이션이 꺾일 수 있는데 최근에 물적 분할을 공신했던 기업들 주가를 보세요. 후성 반토막이 아니라 그 3분의 1 토막씩도 했잖아요. LG화학도 그렇고. 네. 이런 게 없어야 개인 투자들이 더 많은 돈이 와서 한국 증시 경제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변수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변수를 제가 모든 걸 다 짚을 수는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나마 변수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앞에서 50% 빠졌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 그 대한민국 지수가요. 네. 거기가 저희가 한 3,300까지 갔었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 이상으로 가려면 다시 미국 얘기해야죠. 통화량이 그렇게 또 증가해야 되겠죠. 통화량이 지난 증가율이 27% 증가했다가 지금 4%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베풀었던 통화량이 절대치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절대치가 이렇게 늘어나다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기울기가 옛날처럼 회복되면 그렇게 가죠. 두 번째, 아니면 한국 기업이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서 통화량 증가를 넘어서는 초과 영업이익을 나올 수 있다고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 기업의 경우는 물적 분할, 현대차도 물적 분할 이미 예고했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자기네 회사에서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모비스 물적 분할, 만도 물적 분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이런 주가 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내적인 이 주식시장 환경, 기울어진 운동장들을 제거해줘야 네. 그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다시 상승대로 타야 그게 또 이어집니다. 왜? 그러게 타야 미국 애들이 더 많이 쓰고 우리는 수출 중심의 경제가 됐으니까 삼성전자, 현대차는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 주 시청자분들이 한 40대에서 60대 이렇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노후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회수도 보면은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가장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준비를 노후가 돼서야 한다는 거죠. 젊었을 때 하면 이 시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그나마 국민연금이죠. 근데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 투자자들 중에 배당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중에는 배당을 꽤 높게 유지하니까요. CEO들이 배당 만약에 깎는다 그러면 다 잘리게 돼 있거든요. 네. 미국의 CEO들은. 왜냐하면 거의 다 기관 투자가들한테 대주주고 오너들이 힘을 못 씁니다. 스티브 잡스도 옛날에 자기가 설립한 나라 그 회사에 쫓겨났잖아요. 왜? 지분율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그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젊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60대 40대 이상 분들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주식은 없고요. 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노후에 대비해야죠. 사실 내일 모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더 여기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 50을 넘어가면 자영업으로 성공했거나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이 아니면 다 소득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돈 자체, 몫짓돈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이 줄어든다고 해서 위험한 투자를 나선다? 시간적인 회복할 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여기서 한번 실수를 해서 잘못됐을 경우 기다릴 수 있는 여유나 시간이 없는 분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배당률이 가장 높은 주식들이 은행주입니다. 가장 DGB나 BNK 금융 이런 주식들을 보면 현재 주가의 배당 수익률 작년 배당금을 따지면 거의 9%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당이 올해도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는 수익이 떨어지거든요. 대출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못 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배당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 정부도 뭐 이렇게 배당 주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배당을 해야죠. 그래야 은행주 주식하는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주식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가려면 누가 배당을 그 은행주를 삽니까? 위험한 주식 사죠. 그러면 은행주는 누가 듣냐? 대부분 이 주식으로 금리보다 높은 배당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은행주로 다 몰면 안 되고요. 은행주처럼 안정주
그러면 뭐 주식 KTNG 이런 게 있죠. KTNG. 왜 KTNG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고 거의 외국인이 대주주가 돼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담배인상공사. 네. 네. 그래도 뭐 미래는 몰라요. 얘네도 물적 분할할지 몰라요. 한국은 다 해버리니까. 네. KTNG, 은행주, 그 다음에 IT 기업 중에서 배당이 꽤 높은 이제 SK텔레콤이나 KT 이런 것들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6%되니까 이런 걸로 조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다만 어떤 때 배당이 낮을 때 또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요새 위험하니까 은행주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 대신 SK텔레콤 같은 통신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다만 SK텔레콤도 최근에 그 우리가 T맵 모빌리티 있잖아요. 그걸 또 물적 분할을 했어요. 맞아요. 이러니까 SK텔레콤 주가도 또 빠지는 거거든요. 다만 그 T맵 모빌리티는 그나마 어차피 수익이 안 나는 거니까 떨어져 나가도 배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KT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돈 되는 사업이라 떨어져 나가버리면 배당 수익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IT 기업과 배당률이 높은 이런 소비재 기업들, 은행주를 중심으로 일종의 울타리를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미국 주식에 뭐 배당 성장주나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고배당주 같은 ETF 네. 그런 걸 좀 모아가도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배당 성장주는 좀 시간이 또 필요하겠군요. 그건. 아니 이제 배당 성장주라는 건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이 조금씩 늘어나는 주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배당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률이. 다만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 현재는 환율이 너무 올라간 상황에서 떨어져 버리면 배당 좀 받으려다가 환차손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다 그러면 내 금액의 거의 7, 80% 이상을 이렇게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나머지 1, 20%를 배팅하는 거죠. 주가 상승에. 그렇게. 예, 뭐 가령 좋아 보이는 주식들 그렇게 하셔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좀 20, 30대 젊은 층들이 노후 생활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걸 거꾸로 해서 성장주에 한 80% 넣고 배당이 한 20% 넣으면 될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다만 이제 20, 30대는 사실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실 텐데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주식으로 용돈은 벌 수 있지만 주식으로 인생 바꾼다? 못 바꿉니다. 그래요? 네. 주식으로 인생 바꾸려면 창업해야 돼요. 창업. 창업해서 자기 주식을 상장시켜야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네. 다만 생활의 안정을 찾고 기본 기타 소득을 계속 늘리게 되면 부담은 덜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배당 투자죠. 계속 배당 수익 금액을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 금액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무리하진 않겠죠.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서 한꺼번에 많이 벌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려워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네. 배당주 비율을 아까 5, 60대보다는 낮추되 그걸 시간의 힘으로 계속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주가 상승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게다가 이 금액을 계속 매달 월급의 일부를 쌓으면 그 배당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 그럼 얼마나 편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그렇지. 달라지겠죠. 대신 이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7, 80%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게 투자해도 그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빌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30대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작은 돈이에요. 근데 5, 60대에서 20, 30%는 그것보다 7, 80, 젊은이의 70, 80%보다 클 수 있어요. 그 점 감안해서 혹자 뭐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많거나 로또가 돼서 큰 돈이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비율이 7, 80% 가져가면 안 되겠죠. 내가 감당하는 수준을 줄이고 계속 배당주를 늘려가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 대표님의 책에서 그 비트코인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좋게 보신다고요. 좋게 본다고는 안 했고요. 네. 비트코인이 네. 과거에는 가치가 있냐 없냐로 계속 전에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봤었는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제가 책에서 일정 정도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인정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 모건 스탠리니 골드만삭스니 JP 모건에서 자사 고객 투자자에서 일정 비중의 비트코인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패시브 펀드에 ETF도 비트코인 ETF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도 분명히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쓸모가 없이 과거의 튜립이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왜 떨어질 것 같지만 아직도 2만 달러 유지하고 있는지는 첫째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일정 자산 시장의 비중을 투입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럼 기관 투자가는 남들은 왜 가치가 없어서 거의 구근 튤립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비트코인 쓰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곳이 있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지 이 가치를 액면 가치를 따져보자 그 싸움할 일은 없다고 제가 책에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네. 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자산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성장주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맨 앞서서 떨어져요.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돈의 성격을 잘 보자는 거죠. 돈의 성격은 내가 빌려온 돈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비트코인 살게 빌려주세요. 빌려주나요? 안 빌려줍니다. 네, 부동산 살 때. 부동산이 천천히 떨어져요. 왜?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가 길거든요. 더 만기가 부동산보다 짧은 게 주식이고 채권이고 채권보다 짧은 게 주식이고 주식보다 더 짧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주식에서도 스몰 캡들이 더 짧겠죠. 돈 빌려달라 이러면 담보 가치를 더 높게 잡아버릴 것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금리 상승기에 성장주에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레버리지 이 만기가 짧을 수 있는 이것부터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져 버려요. 네. 왜? 작은 파이에서 돈이 조금만 나와도 충격을 받는다는 의미죠. 반대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작은 돈으로 또 급등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항상 언제 가냐? 큰 주식이 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따라가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고점은 대부분 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 주식시장의 고점이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대부분 큰 주식이 저점을 찍었을 때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최근에 테슬라가 애플이 6월 저점을 지금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여기서 만약 바닥을 찍고 아 얘네들이 다 빠졌어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돼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40대 60대 분들은 조금 노후 준비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하죠 사실은. 젊으신 분들은 하더라도 좀 이제 소액으로 하는 게 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하지 않는 게 저는 사실 비트코인 안 해요. 왜냐면 네.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하게 되면 밤샐 것 같아요. 계속 네,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안 해도 될 수 있잖아.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마치 담배를 제가 20년대 참고 있는데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그러세요. 근데 왜 안 피냐? 피면 저 두가 펴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한 대 피면서 안 피면 되지 그걸 못 해요. 인간은. 비트코인도 제가 볼 때 제가 제 투자 스타일에 마찬가지라고 봐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워낙 작은 돈에 의해서 이 등락이 심하잖아요. 네, 심하죠. 이 등락을 우리 나이마가 보면 뇌의 이 지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속도 느려요. 마치 운전에서 급제동을 가장 빨리 밟을 수 있는 나이는 20대예요. 50대, 60대 나이로 갈수록 급제동이 늦게 나와요. 주식시장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 배당주. 그러면 적게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하는 게 맞고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환율 때문에 지금은 한국 주식이 조금 더 뭐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환율은 제가 제게서도 말했지만 원인이 아니라 항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있는 돈보다는 달러를 그 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1,400원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글로벌 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대변하는 상황이 높아요. 가능성이. 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환경이 조금만 개선되면 우리는 수출이 동시에 확 늘어날 수 있죠. 그럼 환율이 달러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조금만 비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화 이게 순식간에 1,400원이나 1,3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원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를 가지러 온다는 얘기면 한국 주식을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결국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 평상시에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 투자를 좀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저는 미국 투자 비중이 제 비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조금 한다 그래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한계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내가 낮밤을 바꿔가면서 투자할 자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그냥 대형 위주에 조금만 하고 있고요. 왜 하는 이유는 제가 미국 경제를 항상 염두에 주시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90%는 한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 주식 하는 게 맞고요.
언어적인 문제, 정부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미국 주식을 주로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부동산은 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이게 되게 사이클이 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은 10년이라고 하면 주식도 여기서 이렇게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주기를 그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주식은 앞에 S&P 500 인덱스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저게 주기죠. 저 주기는 뭐죠? 통화량이 올라가나 줄었냐에 따라 그대로 연동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통화량이 증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이 지난 2021년까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왜 올랐어요? 전 세계 돈의 70%가 무슨 돈이라 했어요? 달러가 돈 얼마나 찍어냈습니까? 27% 증가시켰는데 그 돈이 미국에만 있겠어요?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왔으니 한국까지 와서 부동산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 돈이 확 흡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서 부동산 산 미국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팔아서 갚아야죠, 빨리 가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모든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 증가율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오늘 돈 조금만 넣어도 올라갈 수 있지만 추세라는 게 부동산은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가지고 있고 담보기간이 길고 이래서 한 번 추세가 하락으로 잡히면 곧바로 주식시장 반등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지가 아무리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상한가만큼 하루에 30%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짧고 주기가 짧은 것은 상승 기간과 하락 기간이 다 길어요. 자, 비트코인 주식시장 하루 30%나 비트코인을 갖고 하루에 200% 300% 오르잖아요.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의 사이클보다 상승과 하락폭이 더 짧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예, 오늘 정말 그 통화량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게 통화량이 중요하구나. 네. 주식 자산 가격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거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이 투자의 감각을 본다면은 그냥 주가 떨어지면 답답하고 슬프고, 아,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계속 그 고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정체를 알면, 적의 정체를 알면은 조금 맞습니다.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릴 줄도 알고, 네. 인내심도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사업처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사업하시는 분이 친구가 이거 좋대 하는데 몇 천만 원 들고 다음날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검토해야죠. 예.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요. 안 하는 거. 같은 돈이에요. 치킨집 한다고 해도 가령 1,000만 원 가지고 치킨집 하면 돈 번데 이랬을 때 1,000만 원 다음날 치킨집에 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가서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치킨 요리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놈의 주식 투자는 카더라 신문 보고 그냥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최소한 원리, 왜 떨어지는지, 왜 오르는지, 지금 상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유튜브나 신문에 휘둘러서는 안 돼요. 내가 중심을 지켜야 그런 말도 가감해서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내 돈 지키는 거예요. 사업한다는 사람 치고 함부로 돈 쓰고 이런 사람 없는 거거든요. 네. 사업하는 한테 물어보세요.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그렇죠. 혹시 안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축 해놓고 해요. 그러면 내가 1억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면 6개월 후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럼 5천만 원 정도 남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그냥 다 쏴요. 첫날. 그리고 떨어지면 괴로워하는 네, 거죠. 괴로워하죠. 주식 투자도 사업처럼 하셔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이 기분에 의해 사업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시장이 어렵지만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올 거고 미국의 금리와 그 통화량이 또 늘어날 금리는 떨어지고 통화량은 늘어날 그 시기가 올 거고 당연히 늘어납니다. 거기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고 예. 왜냐하면 페드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잦아져야 달러 가치가 지켜지거든요. 그 달러 가치를 어느 정도 지켰다 그러면 다시 부풀려요. 왜? 생각을 해서요. 미국 기업도 돈 벌어야 되고 미국 국민들도 그렇죠. 올라야 돈을 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이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고 겨울이 왔다고 봄이 오지 않아.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돌고 도는데 이 상황을 못하고 자꾸 신문만 보고 폭락 유튜버 다 망한 것처럼 보면 겁이 나서 다 팔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빠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별 수 없어요. 공부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투자의 감각 꼭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적절한 시기에 나온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네. 그 끝으로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 학원을 보내잖아요. 네. 학원에 보내서 학원비를 드리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이들한테 화를 내잖아요.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시는데 물 주고 가꾸는데 자라지 않고 자꾸 입이 떨어지고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화분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성장이에요. 2% 인플레이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매년 2%는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2% 성장하려면 부채가 늘어나야 되고 통화량이 매년 2%만 늘어나면 되는데 2% 늘어나는 걸로 인간이 버티질 못해요. 더 많은 성장을 원하거든요. 왜?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초과수익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했을 경우는 결국 이걸 까서 밑으로 내려와야 중간값이 만나거든요. 네. 지금 현재 너무 꽈있는 밑에라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으로 가겠군요. 예. 계속 이렇게 회복됩니다. 네. 회복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 계잡주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투자한 돈이 만기가 얼마 않고 신용 쓰거나 대출이 아니라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왜? 다 왔어요. 거의 다. 왜? 인플레이션 4%,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4% 찍고 지금 3.6까지 내려왔는데 4%가 왜 중요하냐. 미국 기업들 4% 넘어서 은행 대출금리 거의 다 1.5% 되면 아무리 못해도 5.5%라는 얘기인데 못 버팁니다. 미국 기업조차도 못 버팁니다. 30년 모기지, 미국 주택금리, 그 모기지 금리가 6.7%예요. 6.7% 못 버팁니다. 몇 년 만에 최대라고 뭐 그러던데요. 네. 거의 30년 만기, 30년 만에 스위치 왔는데, 그럼 이거 살리기 위해서라도 올리는데 CPI나 PC가 좀 확인된 다음에 올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폭락하는 순간 물가는 다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더 떨어질 것이다. 왜? 다 파는 분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파는 분은 없거든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파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더 떨어져라 이렇게 요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팔았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저점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결국은 경제 사이클에 의해서 결국 또 돌아가요.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식시장 좀 덜 보면서 일하고 계시면 결국 다 올라갈 것이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하나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거의 엔딩인데 갑자기 경기 침체 그거 두고 이게 용어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오지 않았다는 분들도 있고 올 것이다라고 분들도 있고 올 확률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미국 경제 용어에서는 미국의 NBER이라고 미국 경제위원일 겁니다. 내셔널 뷰로 오브 이코노믹 앤 리서치. NBER이 이거 경기 침체다라고 공식 선언할 때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통상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를 일반적으로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미국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NBER에서는 아직 리세션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리세션이 되면 주식시장 더 떨어질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이게 위에 올라가는 차트는 S&P 500 인덱스 차트고요. 막대 그래프로 회색이 보일 겁니다. 저게 미국 경제위원회 NBER에서 공식 리세션을 선언했을 때입니다. 자, 선언했을 때 S&P 500 인덱스를 보십시오. 항상 그게 딱 바닥이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주식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리세션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뭐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리세션이야 이러는데 반대로 생각하죠. 리세션이야라고 하는데 리세션을 일으킨 게 항상 금리 인상이었어요. 리세션이라고 선언했는데 페드가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장세가 bad is good이라고 하는데 지표가 나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죠. 왜? 더 나빠져라. 고용시장이 더 망가져라. 그래야 페드가 금리 인상 중단 스케줄 보여줄 것이다.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구인 공구가 110만 건 줄었다는 얘기는 경제가 나빠졌다는 거잖아요. 환호하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 확 떨어졌다는 건 나빠졌다는 얘기잖아요. 환호하잖아요. 왜?
리세션 차라리 선언해라. 그래야 페드가 금리 인상 피본 나온다. 이건 거죠. 그래서 리세션 선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리세션 선언을 기대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지난 100년 미국 시장, 주식시장 역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상승미소 네, 경제 투자. 네. 예, 여기 유튜브 채널 지금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가서 또 매일매일 거의 컨텐츠가 좀 자주 올라오시나요? 콘텐츠를 자주 못 올리고요. 주 1회, 요즘 1회 정도 주말에만 좀 올리고 대신 이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서 멤버십에 이제 글을 거의 매일, 뭐 매일이 아니죠. 하루에 세네 꼭지씩 쓰고 주식시장이 힘들어질 때는 뭐 구독자, 일반 멤버십이 아니라도 구독자를 위해서 일반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글을 가끔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 상승미소와 경제와 투자 들어가셔가지고 양질의 콘텐츠 자주자주 접하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대표님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아낌없는 이렇게 인사이트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의 감각에 이명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